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지난 7월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재점화가 됐습니다. 이에 저희 시시각각에서는 각 광역단체장이 생각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해안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경기도청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각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직접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대전, 세종, 충남 시민 도민들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대전, 세종, 충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 세종, 대전은 대한민국의 물리적인 중심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대전, 세종, 충남과 인연이 있으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거긴 중심 지역이니까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제가 경상도가 고향이라 많이 지나가는데 그보다는 사실 제 처가가 이제 충청도세요. 와, 그럼 엄청 큰 인연인데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예. 충청도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야, 벌써 세월이 주마등같이 빨리 흐른 느낌인데요. 벌써 2018년 봄, 여름에 선거가 있었고 벌써 2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또 집중호우로 도정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어떠셨는지요?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 또 이제 방역의 어려움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이제 도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이제 정말 총력을 다해서 도정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송사 문제로 이제 집중하지 못한 점들이 좀 아쉽고요. 다만 그 속에서도 지금 이제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또 도정 성과도 꽤 있어서 그 점은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어디 큰 고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큰 고비 넘기신 거죠. 예. 말씀하신 법적 송사가 다 이제 완결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대권 주자로서 유력 주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가장 큰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의 행보와 생각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지사님의 해안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16년 만에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재점화가 됐습니다. 그간의 과정도 있었을 텐데 더 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지지분진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나마 16년 만에 재점화돼서 반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 그 필요성과 가능성 총괄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말 큰 국가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 발전이 듣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좀 골고루 분산돼서 제대로 쓰이고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수도권에 이제 일극 집중화돼 있어서 자원들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도권의 땅값 문제입니다. 땅 한 평에 몇 억씩 가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으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지방은 사실은 또 기업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하고 자꾸 유출이 되니까 어려움을 처하고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의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일부로서 행정수도 이전 또 수도 이전 문제는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경기도 내도 사실 똑같은 균형 발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소위 접경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기 북동부 지역들이 발전에서 소외되고 사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기관들을 지금 북쪽 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청사가 실제 있죠? 네, 의정부에도 청사가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하루 많으면 이틀씩 근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이제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또 상징성이 높은 일은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웬만한 정부 부처는 지금 세종시에 다 내려와 있어서 그 정도도 상당한 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부터 청와대 이전 문제까지 그것까지
이전이 돼야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이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네. 대체적으로 발전된 서구 국가들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도시는 이제 경제 수도 역할을 하고 예. 또 거기 워낙 과밀해지니까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행정 정치 수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경제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효율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걸 억지로 분산시키기 정말 어려운데 행정 정치 수도 문제는 정치적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정 정치 수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결정된 방향대로 저는 행정 수도, 정치 행정 수도를 좀 더 과감하게 이전해서 경제 수도인 수도권, 행정 정치 수도인 충청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국회의사당은 물론이고요. 대통령 집무실이라도 한 일부분이 옮겨도 된다는 정도 생각이신지요? 장기적으로는 다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네,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그러니까 관습헌법 대한민국은 관습헌법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다. 사실 저는 이제 법률가이기도 한데 좀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성문법 국가, 법전에 써져 있는 법이 존중되는 나라에서 써져 있는 과거 간섭법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옳지 않은 거죠. 좀 억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밀어붙이게 되면 정치적 충돌이 발생하죠. 저는 이 일의 성과가 중요하지 명분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명분에 의해서 한 발짝을 나가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반 발짝이라도 가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어서 현재의 체제 내에서 이제 행정 수도의 순차 이전, 좀 이렇게 단계적 이전, 이거를 좀 속도를 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보라도 진일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단계적이지만 속도를 더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법조인으로서 바라보신 그 관습헌법 논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러나 너무 이것을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될 수 있으니 가보자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대권에 도전하시는 그 공약으로도 제시를 했었고요. 일부 또 이전 문제 가지고 각 지역에 부침도 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세종시의 그 수정안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도 시민운동가로서 또 쭉 나중에 성남시장님으로 이렇게 재직하실 때 그 과정을 다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하신 거라고 봤고요. 저는 자치분권 활동을 실제로 같이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치 뭐 연구소가 있었죠. 네, 뭐 제가 거기 직접 참여한 건 아닌데 제가 당시에 시민운동 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에 있는 시민단체이긴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 이 문제는 시민단체들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여서 전국적 시민단체 네트워크 내에 핵심적인 주요 의제였습니다. 당연히 동의했죠. 그 이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성남시장이 2번 연임을 하실 때 정부가 이제 보수 정부다 보니까 그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과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다 있었던 걸 기억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 표 리더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개혁 진영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억압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복지 확대, 시민들에 대한 이전 소득 지원, 정부가 개인의 가계 지원을 해야 경제도 살고 또 개인도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이 4대강 같은데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아껴서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해서 제가 성남시 차원에서 이제 소위 3대 무상복지 사업 뭐 이런 걸 했죠. 뭐 교복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산후조리 지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억압하고 뭐 예산 지원을 법을 고쳐가면서 뭐 차단하고 이래서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한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바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또 시민들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시민들 또는 성남시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자고 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봐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 기조라면 그 정부로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반길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연히 막았고요. 그쪽에서는 뭐 행정 수도보다는 과학 교육 도시 중심으로 가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 다시 뭐 행정 수도 이전을 포함한 국가 균형 발전은 중요한 과제가 됐고 저희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쟁으로 언제나 저희는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수도권의 단체장이긴 하지만 제가 단체장이 된 이후로도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집중을 강화해야 된다 이 주장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를 뭐 대폭 강화하자 이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들을 좀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즉 다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을 억제했을 때 예. 지방에 그게 기회가 이전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건 강화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예를 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토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방이 훨씬 더 가격도 싸고 그러긴 한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일종의 지원을 통해서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면 그 지방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 가는 게 아니고 해외로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한다든지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손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완화해서 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의 기회를 중앙 수도권이 빼앗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라고 다 같은 규제가 아니라 세세히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합리화해야 된다. 완화도 강화도 한 방향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규제 완화 강화 이런 그 프레임이 아니라 규제 합리화로 이렇게 필요한 규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규제들은 강화하고 또 역차별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억압하는 그런 요소들은 사실은 완화해야죠.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에도 31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접경 지역이나 북동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돼서 지사님의 그 도정 과제 중에 경기도 균형 발전도 큰 과제였는데요. 이 시각을 이제 우리 국토 전체로 확장시키면 그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뭐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경기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성남시 시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당 판교, 분당 이 지역하고 옛날에 철거의 도시로 불리던 이제 본시가지 한 반반씩 나누어서 갈등이 많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억강부약에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데 더 잘 살기, 못 사는 데 더 못 살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사는 데는 더 잘 살게 하되 너무 과도한 욕망을 좀 억제시키고 또 어렵고 힘든 다수 사람들에게 좀 부축하고 더 지원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면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통합이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성남에서도 그 두 곳이 뭐 독립하자 이러면서 싸우는 그 와중에 시장이 됐다가 지금은 다들 뭐 그런 갈등 요소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게 제가 성남시장으로서 했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요. 경기도도 똑같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 군사 규제 받는 북부 지역, 상수원 때문에 그 모든 규제를 받는 동부 지역, 또는 서울 중심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자연 보존 권역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곳,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도정 가치를 표현한 표어가 뭐냐면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정한 세상이 경기도 시정 목표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공평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죠. 근데 지역과 지역 간의 공평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게 지금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부나 동부 지역에 저희가 뭐 공기관 이전도 하고 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고 규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단계를 많이 규제받고 있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하고 정책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국가 단위로 좀 확대하면 가장 큰 게 소위 SOC 투자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그거와 관련된 지방의 불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타당성이 당연히 더 잘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은 이제 그게 사람이 없는데 예타가 타당성이 떨어지죠.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사람 많은 곳을 더 지원하는 이런 것도 좀 대폭 개선해서 기반 시설이 SOC가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특별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는 뭐 기업 유치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 해당 지역의 노력도 또 각별히 또 필요하고요. 제일 처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에 행정수도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다 옮겨야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그게 이제 오해를 약간 받을 수 있게 시기적으로 좀 발표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할 때 해법의 일부라고도 멘션이 잠깐 나왔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의 일부라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문제를 별도로 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정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언급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대전 세종 지역 막 지가가 폭등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 거죠.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서 강력하게 시행해서 한 방에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압력이 높을 때 막아보고 안 되면 또 막고 안 되면 또 막고 그러다 여기 또 구멍이 생기면 또 터지고 이제까지 상황이 풍선 효과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강력하고 섬세하고 완벽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덧났다고 하나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세종시 문제가 그거와 또 비슷하게 시기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인가? 이렇게 하면서 의심도 생겨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했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안정화라는 가치와 국가 균형 발전, 현실적으로는 이제 세종시가 현재 행정 중심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고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추진해야 된다고 보죠. 근데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어떤 것들을 위한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아니고 모두 중요한 목적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니까 마치 관계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따로따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이제 대구, 경북 또 전남, 광주 광역화, 메가시티 개념이 나오고요. 저희 대전도 그래서 세종과 통합 논의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는 워낙 또 4분의 1이 밀집된 곳이고 그래서 분도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관할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분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일단 공감을 했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가는 분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계로는 분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생각하되 지금 단계에서는 북부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을 최대한 확고하게 해서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나 재정 기반을 확보한 후에 분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을 합쳐서 800만 메가시티를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대구, 경북도 역시 한 800만 정도 되는 통합 논의가 있고요. 또 전남, 광주도 지금 통합 논의가 또 시작됐고 충남, 대전, 세종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경기 북부는 350만 재정이 매우 취약한 그런 광역 도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물리적 거리, 또 물리적 규모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산업이 사실 디지털화돼 가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물리적 거리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할보다는 통합이 훨씬 더 효율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만약에 부울경, 또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남 이런 데 통합의 움직임이 된다면 저는 1,370만 정도 되는 경기도 수도권의 핵심이죠. 여기를 장기적으로도 분할해야 되는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의 가치도 있지만 통합의 가치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분도의 가치가 좀 미약해졌고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누가 일부에서 이거 도지사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북부까지 관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수많은 파행이라고 비오는 분도 있고 또 화제가 된 말들도 있고 특히 그 중심에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계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발언 가운데 이제 너무나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 정도라면 국정감사 보이콧도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이 중앙 정부 특히 이제 의회 차원에서의 지방 정부에 대한 이 자료 요구나 국정감사가. 그 대한민국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받은 권력이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독립된 지방정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 있어요. 좀 예를 든다면 국정감사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 분가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아버지가 맡긴 일이라든지 아버지가 준 돈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보고도 드려야 되고 우리끼리 자식이 돈 벌어서 부부가 하고 있는 그 개인 살림까지 부모가 막 들여다보고 부엌 살림 와서 막 뒤져보고 이러면 사실 집안 파탄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오거나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그렇죠. 과도한 간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감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사무 중에서 해당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 국가사무, 예. 위임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중에서 정부가 돈을 대준 사업. 그 합리적인 얘기인데요. 그죠? 예, 근데 실제 현황은 그렇게 굴러가지가 않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받은 자료를 보면 25%는 위임 사무나 지원 사무가 맞는데 75%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4대3 정도로 그렇게. 네, 압도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이 많고 또 질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국정하고 아무 관계 없는 혹시 너 욕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라든지 모든 생방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업무 추진비 얘기를 한다든지 도지사실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 국정하고 관계 없는 것이어서 도의회가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그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꼴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규칙들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너는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또 지키지 말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지켜도 제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죠. 스스로 만든 법에 자치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 법은 있는데 실제 현상은 법이 아닌 분야까지 간섭 개입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협조는 해드리는데 이거를 안 내면 마치 위법인 것처럼 강요를 하길래 그건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협조는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요하면 협조 안 하는 걸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시끄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기초단체장으로 8년 2번을 역임하셨고 이제 최대 광역단체를 이렇게 도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제도 정착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중앙중심의 권한과 예산이 집중돼 있고 말로는 지방하고 지방분권이라고 하지만 현상으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중앙집권화가 너무 심해서 우리 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그리고 가야 될 지방분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요?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제 주권자들이 국정이든 아니면 행정이든 가급적 직접 참여할 기회가 넓어져야 됩니다. 다만 지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규모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대신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대리하는 머슴 또는 일꾼들인데
이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대리인이 주인을 마음대로 해요. 네, 그리고 마음대로. 뭐 주인한테 엉터리 보고하고 주인을 바보로 알거나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권한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 특정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이 주권자들의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예요. 예. 세종 시민들은 세종시 일에 참여하기 쉽잖아요. 꼭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 잘 알고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 일에 또는 대전에 있는 뭐 대덕구는 대덕구 일에 홍성군은 홍성군 일에 저희 대덕구와 홍성군도 다 하시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도정이든 시정이든 군정이든 구정이든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그게 쉽기 때문에 지방분권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도 여전히 권한과 예산이 특히 수도권과 네. 중앙 집권 하에 예속돼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행정사무의 60% 이상을 처리해요. 그런데 세금은 중앙정부의 70%가 넘어요. 7대3 정도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지방세 비율이 그것도 8대 2에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 좀 맞춰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써야 자율성이 올라가고 지방 정부끼리 막 경쟁을 해야 야 세종은 뭐 하지? 그러면 대전은 뭐 해야지? 이렇게 경쟁을 해줘야 더 나아집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권은 좀 더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헌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죠. 지난 국감을 통해서 사이다, 불도저 여러 그 별명들이 붙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요? 둘 다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걸로 불렸어야 됐는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그 과거에 이제 투쟁적인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고 부정부패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사이다, 시원하다, 말도 시원하고 행동도 시원하고 뭐 실천도 잘하고 하면은 화끈하게 하더라. 이래서 그 사이다 뭐 이런 별명이 많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게 싸워야 될 일이 아니고 제 일을 충실히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개선하는 게 제일 큰 역할이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뭐 보수, 진보, 좌우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뭐냐 라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의 자존심, 제가 어떤 이념과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 도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자 소리를 좀 듣고 싶고요. 실용주의다. 저보고 불도저 사이다 이런 거는 막 마구 저지르는 느낌을 주잖아요. 막 저항도 무시하고 막 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제일 높이 평가받는 계곡 그 불법 점거 단속도 결국 청정보건 사업. 네, 그것도 같이 한번 가셨었잖아요. 저희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한 거는 6건밖에 없어요. 예. 주인이 없는 거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강제 철거했는데 주인이 있는 것 중에는 99.7%가 다 자율 철거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침을 명확하게 주고 설득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진 철거하겠습니다 해서 1년도 안 돼서 다 철거했거든요. 그거는 철저한 준비 또 대안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한 거지 막 밀어붙여 불도저처럼 앞에 저항하면 그냥 깔아뭉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저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제 이번에 그 계곡 청정보건 사업으로 홍수 그 피해도 줄이는데 상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과거 몇 년 전에 지금보다 비가 더 왔을 때 아니 그때 조금 덜 왔을 때 많이 왔을 때보다 피해가 한 4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다 지역 특성의 이름을 담은 지역 화폐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으셔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은 이르거나 이상주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재명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가능성, 시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원래 경제라고 하는 게 수요 공급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건데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조절, 여기는 공급 측면을 집중했어요. 기업이 투자도 자금도 많이 확보하고 기술 지원하고 세금 깎아주고 이러면 생산을 많이 하면 노동자 고용도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서 근로소득이 생기고 또 소비하고 그게 또 다시 생산으로 들어오고 이게 소위 고도성장 시대의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혁명 때문에 인간 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대폭 줄어들 겁니다. 노동의 종말 시대라고 보통 그러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노동자들의 또 근로자들의 노동이 생산에 크게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 그게 구조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엄청난 생산력에 의해서 노동도 없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생겨요. 지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수요가 없으면 시장이 사라지면 생산도 의미가 없다. 사실 세계 대공황도 물건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어서 생긴. 네. 그게 재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소비가 돼서 수요로 연결돼서 생산을 유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뜻은 좋은데 근면의식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공평하게 지원을 해줘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덜 억울하다. 그리고 이거를 현금으로 좀 안 쓰니까 이걸 지역화폐로 줘서 3개월 안에 반드시 쓰게 만들면 이번처럼 그럼 경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발언이에요. 일각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1인당 수백만 원을 줄 게 아니고 불가능할 줄 여력은 없죠. 그럼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년 또는 말 길게 되면 한 20년 후 정도에 우리 경제가 충분히 성장을 더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한 50만 원. 월에? 네, 월. 왜냐하면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금액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당장 할 수는 없고 저는 연간 한 5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좀 성장하고 국민들이 또 동의하고 이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서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경제 성장 효과가 더 연간 된다. 50만 원은 개인입니까? 가구당 합산입니까? 개인으로 해야죠. 그러면 4인 가구면 그래도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이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니까요. 그걸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원 마련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1년에 50만 원 정도는 25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예산 550조에 한 4%?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번에도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회계 조정을 통해서 다른 지출을 좀 조정해서 충분히 마련하고 국민들이 이거 정말 좋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동의하면 지금 조세 감면하고 있는 게 연간 6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유로 감면해주고 저런 이유로 감면해주고 이제 고소득자들이 주로 감면을 받죠. 그래서 이거를 절반 정도만 줄이자. 어차피 원래 낼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 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네, 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이면 1인당 연간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지금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탄소세 같은 환경세를 도입하는데요. 지금 화석연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강제로 줄일 수는 없어요. 탄소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킨 다음에 그걸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사용도 줄어들고 개인의 소득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죠. 뭐 그런 탄소세 또는 데이터세 또 인공지능 로봇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은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면 되죠. 변화하는 시대 세금 명목을 알겠는데 그게 이제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방식의 조세 제도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세율이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40%, 60% 이렇게 육박을 하는데 전통 제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3%, 5% 이런 정도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군요. 그런데 똑같은 세율로 사실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온갖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냥 판매액의 50% 이상이 수익인 기업은 사실은 세금률을 좀 차등을 둬야 됩니다. 예. 그런 걸 하자는 거죠. 자, 이제 좀 정치적인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이제 내후년 봄에 대선이 있어서 일반 여론조사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 이렇게 선호도도 조사하고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님의 개혁성, 선명성이 많은 마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 주자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시는지요? 이 정치인들의 선호도는 사실 시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회가 많을 때는 정치인은 남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기회가 많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정치 관심 안 가져도 내 삶에서 별로 상관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저성장 시대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를 매우 귀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그 기회를 잡다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의 삶이 실용주의적으로 바뀌어요. 정치도 옛날에는 남의 일처럼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나에게 직접 관련된 중요한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아껴서 교복 지원을 해주면 제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과일 이런 것들 어린이집에 다 공급해주고 하니까 과일을 좀 덜 사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적은데 과거에는 별로 비중이 안 컸지만 이제 비중이 크게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치가 내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게 체감되는 순간에 정치인들에 대한 선택 기준이 바뀌는 거죠. 예. 전에는 멋있고 화려하고 카리스마 있고 유명하고 예. 이런 걸 선택했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 삶을 바꾸는 성과를 실제로 내는 실적 있는 정치 또는 그 실적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빈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2년을 통해서 만드는 작은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경기도정 일을 하려고 하죠. 사실 이게요. 제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보면 모래알처럼 보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어서 막 선전하고 정보 제공을 마구 하면 거기에 놀아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5천만은 눈 이렇게, 귀 이렇게, 입 5천만 개를 가진 하나의 집단 지성체가 돼서 정보에 대한 접근도 빠르고 자기 주장도 빠르고 토론도 빠르고 결론도 빠릅니다. 그리고 행동해서 권력을 뒤집기도 하잖아요.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일 열심히 해서 자기한테 혜택 주는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고 싶지 일은 안 하면서 막 편이나 짜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주인들한테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지도자 상이나 리더십에 시민들이 부합하는 것으로 많이 지금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 3년 전 기억나세요, 지사님? 2017년 3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셨고 충청권 지지율이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47.8%, 안희정 후보가 36.7%, 이재명 후보가 15.3%였는데 숫자로 보면 조금 뒤처진 것 같지만 밖에서 평가하기에는 충청권에서 예상 밖으로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어필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대의원 득표율은 1.7%인가 그랬습니다. 그 충청 지역에. 그래서 제가 오다가 실수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근데 일반 그 선거인단에서 15%까지 나와서 그때 사실 우리 캠프 내에서도 다들 놀랐어요. 그건 안희정 지사께서 1등 하실 줄 알았죠. 예. 근데 그건 약간 벗어났지만
어쨌든 저희도 예상 밖에 많은 득표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충청은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기도 한데 정치 문화에 있어서도 사실 중심적 역할을 해요.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상 바로미터 역할을 했고 통계를 보니까 그렇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하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뭐 저에 대한 그때 제가 진짜 개혁이 뭐냐, 진짜 사람들의 삶, 세상이 바뀐 길인 이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후에도 뭐 저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고 그런 점들을 조금 아주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것이라서요. 사실은 이제 수도권의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충청권 말고 전라권과 경상권에 계시는 분들도 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과 설득력인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는 각자 개인들이 자기의 몫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건 또 인정해 줘야죠. 또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구성원들도 공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배려 또는 기여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나라처럼 불만 없이 잘하는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K-방역으로 알려질 만큼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핵심은 행정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 충실하게 잘 따라준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공동체에 대한 배려,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치열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도 또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약간 양보하는 것이 우리 파이를 더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몫이 더 커지는 길입니다. 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저는 그게 정확하게 제시되면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국민을 존중하고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시고 싶은 실용주의자 이재명 지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어느덧 이제 마무리 말씀할 시간인데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시민 도민들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우리 이사님의 각오와 비전 최종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드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아쉽긴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찾아뵙고 또 인사 나누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청, 세종, 대전 이 지역의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또는 억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행정시도 이전 문제는 이미 국가적 정책 과제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일이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좀 진척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중앙의 노력 또는 다른 지역의 노력도 중요한데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주체적 노력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문제 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정에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